자, 그래서 정책도 보면 지금 결론은 뭐다? 아직까지 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 심리적 부담이 크다.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여전히 크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도 아직까지 소극적이죠. 예.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럼 과거를 보자. 과거를 보기 전에 이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이 있는데 시장 이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좌파 진보 정권은 어떻냐면 균등한 분배를 원해요. 제도적인 평등을 강조한다. 우파는 어떻느냐? 기회를 활용한 자율성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거고, 여기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잘 살아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개인의 자율성에 조금 맡기는 겁니다. 시장 중심주의. 그래서 여기는 제도, 내가 요 상태로 와 보니까 초기 자본주의 시대 때 요 상태로 남겨보니 결국에는 건물주만 잘 되더라. 결국에는 똑같은 카페를 하더라도 건물주는 비용이 그 기회비용이 높다 보니까 건물주가 월세 부담이 작으니까 건물주가 잘 되더라. 그래서 건물주가 아닌 카페 사장님은 망하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건물주가 망했던 그 카페를 인수하게 되고, 그러면 독식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평등이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진보주의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중심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해서 차이점이 뭐가 있냐? 그래서 요 진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너무 비싸네? 너무 과열되고 있네? 그러면 제가 가격이 뭐랬어요? 비싼 집이 많이 오른다고 했죠. 그래서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는데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힘들게 되구나.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집값이 오르는 거를 막아버리자. 이런 정책이 가는 거예요. 보수는 뭐냐? 아니다. 열심히 산 사람이 집을 비싼 집을 살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어설프게 개입을 해봤자 시장만 더 망친다. 이런 주의가 조금, 이념이 조금 다른 겁니다. 제가 이 사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 따라 이게 좋다 저게 따라 좋다 할 수 있지만, 진보 정권의 특징을 보니까 큰 정부를 꿈꾼다 했잖아요. 큰 정부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큰 정부를 꿈꾸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국가도 마찬가지로 힘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 세금도 걷지만 돈을 많이 찍어내는 겁니다. 양적 완화 정책. 돈을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다?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다시 뭐가 된다? 자산 가치 상승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때 노무현 정부 때 상승률이 높았고 문재인 정부 때 상승률이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보는 게,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큰 정부를 지향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찍어낸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요거도 부작용이 있구나. 그러면 다시 시장에 맡기자. 요렇게 왔다 갔다, 우리나라는 조금 다행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한 정권의 이념에 따라서 다른 점이 있다가 첫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이 정책이라는 게 누적 효과가 필요하더라. 그냥 계속 한 번에 딱 규제를 했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잡히고, 한 번 완화했다 해서 집값이 다시 상승으로 턴하고, 이게 아니라 4, 5년 정도 누적해야지 나중에 효과가 오더라.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현재 조금 보면 지역별로 이제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다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서울은 요 근처에 있다라고 봐지고, 부산은 한 요 근처에 있다 봐지고, 대구는 한 요 근처에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울산은 요 근처에 있다. 이래 봐지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정책을 보면 여기 이제 문재인 정부는 결국에, 우리나라도 부동산 역사가 길다 보니까 과거의 정책들을 중에서 뭔가 꺼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는 다르다. 노무현 때랑 다르다 했지만 결국에 비슷했었어요. 큰 맥락을 보면. 그래서 이제 요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죠. 이 사람 다르다 해도 결국에는 요 사람 정권을 많이 따라할 거야. 예. 이 사람과 요 사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많이 따라할 거야. 특히 이명박 정부를 많이 따라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를 보니까 2008년에 취임했죠. 2008년 2월 달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브프라임이 요때 지방은 미분양이 심각하니까 지방에 대한 미분양 대책이 나왔어요. 서울은 과열됐지만 지방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미분양 대책이 나오고 막 이래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공급 얘는 노무현 정부가 하는 일이 그 공급도 그 규제책을 보면 수요 집값을 잡겠다였는데 수요를 억제하긴 했지만 공급도 억제를 해버리니 결국에는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공급은 풀어주면서 수요를 억제해야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가격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 보세요. 2008년 11월 달에 취임하고 거의 몇 개월 뒤에 9개월 뒤에 강남 3구를 제외하고서는 투기과열 투기지역에서 다 해제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언제 취임했냐면 2022년이죠. 22년 5월 달에 취임했어요. 윤 정부는. 그리고 23년 1월 달에 강남 3구 플러스 용산 빼고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는 석 달 늦게 취임해서 이 11월 달 대비 2달 늦게 풀었죠. 그래서 보면 속도나 방향이 조금 비슷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나올 거는 이제 요런 거에 대한 규제가 조금 나올 수 있겠다. 요런 거에 대한 규제가 나올 수 있겠다.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을 보니까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바닥이 언제였냐면 2013년 경이었거든요. 2013년 경. 그때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심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바닥을 알고 들어가면 남보다 살짝 늦으니까 바닥에 가까워졌을 때 정말 이제 거의 바닥일 때 들어가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니까 그 뒤로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완화,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및 한도 확대,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요때는 2012년 12월까지고 그 다음 이제 박근혜 정부 요게 정점을 찍어버렸죠. 이게 뭐냐 다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다시 꺼내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9억 이하 미분양 신규주택 시 5년간 양도세 면제, 그 다음에 8호제곱미터 이하 기존 주택까지도 5년간 양도세 면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강남 3구 용산 포함해서 이 서울 4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거의 바닥에 가깝겠다. 이거를 그냥 이걸 과거를 보면서 이런 시그널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계속 보면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여기도 지방 미분양 대책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미분양 주택 해소 등 경제 활성화 세제 지원 막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부분도 막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과거가 있기 때문에 똑똑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요렇게 흘러갈 거를 조금 기다려보는 겁니다. 더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